예, 앞에서 얘기한 시멘트와 골재,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물을 혼합하면은 이제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구조 재료로서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상 특히 건축공학과 학생들에게는 콘크리트에 대한 재료적인 내용을 충분히 잘 알아야 되겠죠. 뭐 용도도 물론 일반적으로는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철근 콘크리트로서의 그 재료적인 특성도 잘 알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그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재료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적 저가이고 경제적이다는 점이죠. 그다음에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다.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석재하고 뭐 거의 유사한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압축 강도가 크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근하고 복합 구조가 가능하다. 물론 뭐 복합해서 비로소 건축물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유로운 형태가 가능하다. 뭐 이것은 뭐 거푸집만 뭐 만들면은 뭐 거기에 맞춰서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뭐 가장 중요한 재료인 콘크리트는 결국 현대 건축물에서 뭐 빼놓을 수 없는 구조 재료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중량이 크다, 무겁다는 점이죠. 인장 강도는 매우 작다. 인장 강도와 변형 능력이 작기 때문에 결국 뭐 철근하고 같이 복합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건조 수축이 커서 어, 균열 발생이 쉽다. 이것은 뭐 시멘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습식공법으로 이루어져서 공기가 길다. 이거는 뭐 결국은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경화될 때까지의 공기가 길다는 뜻이죠. 즉 완전한 뭐 강도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 4주가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공기를 잡아먹는 부분이 많다. 시공적으로는 현장 공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거푸집 목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철근공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는 비계공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건축공사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국 물론 물성 개선을 위한 각종 혼화 재료들을 결국 개발하고 사용을 하고 있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뭐 어떤 그 화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타설을 위한 이제 시공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그러한 콘크리트의 물성에 따른 고강도화 기술하고 콘크리트 타설의 어떤 그 기계화, 그다음에 뭐 거기에 뒤따른 뭐 거푸집의 뭐 기계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초고층 건축물을 이제 실현하는데 결국 도움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철골조로만 초고층 건축물을 지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도리어 철근 콘크리트로 초고층을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펌프카죠. 결국 레미콘 트럭이 오면은 레미콘을 여기서 받아갖고 펌프카에 옮겨서
펌프카에 옮겨서 펌프카에서 강한 압력으로 결국은 위로 콘크리트를 밀어 올리는 그런 시공 기술이 뭐 이제는 확립이 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 펌프로 쭉 올라와서 최상층에서는 결국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이 붐이 있습니다. 호스가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이제 펴갖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도 매우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빨리빨리 그 다음에 대량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콘크리트의 공정은 뭐 다른 재료와 달리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제품 상태로 들어오게 되겠죠. 다른 것은 거의 완성품이 공장 생산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비해서 얘는 레미콘이라고 하는 뭐 거의 반액상의 재료로 현장이 반입돼서 이것이 이제 많은 작업과 시간에 의해서 완제품으로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건축기술자가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유일한 건축 재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즉 제조, 운반, 타설, 양생 등의 모든 과정에서 지정된 물성과 품질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공장 배처 플랜트 내지는 믹싱 플랜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결국 재료를 갖다가 골재와 시멘트를 섞어 갖고 거기에 이제 물과 혼합을 해서 제조가 된 것을 갖다가 결국은 이 아지테이트 트랙에 옮겨서 결국 이걸로 이제 현장에 반입이 되는 즉 공장에서 지금은 예전에는 뭐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완전히 공장 제조화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현장으로 반입이 돼서 현장에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데 그때 물론 그 재료적인 것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되죠. 이 콘크리트 납품서를 보시게 되면은 뭐 하다못해 이제 운반 차량이 어느 차량으로 했느냐까지 또 다 기재가 됐고 결국 납품 시각 출발을 공장에서 언제 해서 현장 도착이 언제냐 납품 용적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레미콘 트럭 아지테이트 트럭의 용량은 용적은 6 입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콘크리트의 규격이 나와 있죠. 주문한 콘크리트의 규격이 있는데 물론은 이것은 이제 구조 설계에 의해서 규정된 규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 레미콘 공장에다가 발주를 한 것인데 콘크리트의 종류는 이제 보통 콘크리트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25mm 호칭 강도 13.5 메가파스칼 그죠?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우가 120 요것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시멘트 종류에 따른 구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을 썼다. 지정사항 건축 타설 완료 시간 뭐 59분 결국 뭐 16분 내에 다 타설한다. 염화물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만 염화물 함량 0.3kg per 입방미터 이하 공기량 4.5 플러스 마이너스 1.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장에 반입된 그 재료의 규격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것이 이제 현장에 반입이 되면은 현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되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뒤에 설명을 하고 검사가 끝나면은 이제
타설을 하게 되겠죠. 타설을 하는데 뭐 예전에는 이렇게 버킷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타워를 갖다가 세우고 일로 여기로 이제 드럼에다가 콘크리트를 담아갖고 이렇게 타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버킷 타설이라고 해서 따로 여기에 담아갖고 국부적인 부분, 국소 부분에 타설하는 타설 방법이죠.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지금은 다 펌프카를 이용한 펌프 콘크리트로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타설하고 나면은 이제 타설면을 갖다가 평평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평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 뿌리기 등을 하면서 이제 양생을 하는 거죠. 양생을 해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은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거푸집을 뜯죠. 거푸집을 뜯고 그럼으로써 이제 비로소 콘크리트 구조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가 가져야 할 요구 성능은 물론 뭐 두 가지로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화 이전과 경화 후로 되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페이스트 상으로 돼 있어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경화하는 과정을 결국 갖추게 되는데 뭐 최종적으로 콘크리트가 갖춰야 할 성능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강도죠. 강도입니다. 결국 사주 후에 압축 강도가 과연 제대로 나오느냐, 소요 강도가 물론 가장 중요하고 그 경화의 혜택이 이전에 타설 시에 즉 굳지 않은 콘크리트 상태에서 중요한 요구되는 성능 중에 하나가 이제 워커빌리티죠. 결국 시공성, 타설이 좋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묽어갖고 재료가 분리가 돼서도 안 되죠.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반죽 질기, 시공 연도를 가진 것을 우리가 워커빌리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종 완성 후에 어떤 균질성. 콘크리트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한 입자 분산 강화형 재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료가 이제 균등하게 잘 섞여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뭐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내구성이나 강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이 되겠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되고 그것이 곧 콘크리트의 경제성이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경제성을 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뭐 장기적인 내구성은 뭐 경제성이고 뭐 제조 시의 뭐 경제성도 어쩌면은 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겠죠. 기타 성능 뭐 실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타설하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용도 아니면 뭐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가지 요구 성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거기에 맞는 개별적인 성능을 만족시켜 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콘크리트 제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상 배합이죠. 배합이 물론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배합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은 아마 재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콘크리트를 일반적으로 배합할 때에 배합하는 과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6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선정한다. 뭐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이미 건축의 모든 부위, 뭐 기초를 제외하고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20mm나 25mm로 대개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재료적인 그 규정으로서 슬럼프 값, 슬럼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공기량의 값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설계 기준 강도에 의해서, 즉 구조 계산에 의해서 요구되는 이제 배합 강도, 설계 기준 강도에 추가해서 이것을 제조하기 위한 배합 강도를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합 강도가 설정이 되면은 결국 강도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내느냐? 기본적으로는 물 시멘트 비에 의해서 강도가 결정이 된다. 즉 시멘트 중량분의 물의 중량에 으로서 결국은 강도가 결정이 된다는 점을 일단 알아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앞에 있었던 각종 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물의 량, 시멘트의 양, 장골재의 양, 굵은 골재의 양, 혼화재의 양을 각기 다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것으로 1차 한번 시험 비빔을 하고, 시험 비빔 결과를 이제 참고해서 각 단위량을 보정을 해서 배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기 단위 최적당, 콘크리트 단위 최적당의 소요량을 각기 다 결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슬럼프하고 공기량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콘크리트의 유동성 이나 물기를 표현하는 값이다. 묽을수록 슬럼프의 값은 커지고 될수록 슬럼프의 값은 이제 작아진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너무 묽게 되면은 근데 재료 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상 최대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슬럼프 값의 최대치. 슬럼프는 일반적으로는 단위 수량, 즉 물의 양으로서 결정이 되는데, 당연히 유동화재에 의해서도 슬럼프 값은 변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럼프의 최대값 규정은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보통 콘크리트에서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는 슬럼프의 값이 이제 180mm로 규정이 되어 있고, 보통 콘크리트에서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이제 150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통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유동화가 아닌 콘크리트, 그렇죠? 그래서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뭐 기본 베이스는 이거고, 거기에 이제 유동화를 시켰을 때 결국 유동화 콘크리트에서의 일반 콘크리트는 210mm라는 뜻이죠. 물론 더욱더 고유동화 콘크리트는 실상 슬럼프가 아닌 플로우 값이라고 하는 것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량의 값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A제나 A 감수제를 뭐 거의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할 때 공기량은 대개 4% 이상, 6% 이하의 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합 강도인데, 배합 강도를 설명하는 것이 실상 굉장히 어렵죠. 구조 계산에 의해서 그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부위에 설계 기준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기준 강도대로 그러면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고 설계 기준 강도에다가 일종의 그 여유값, 여유값을 갖다가 더합니다. 즉 일종의 그 안전율이죠. 안전율을 고려한 값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추가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 추가 안전율의 추가 대상이 뭔고 하니, 첫째가 콘크리트 타설 시의 온도입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 과연 그 온도가 기온이 얼마냐에 따라서 보정값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장에서 제조할 때의 강도가 이제 표준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편차값이 결국은 추가돼서 결국은 배합 기준으로 하는 배합 강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의 양생 온도에 따른 온접 보정값에 그다음에 제조상의 강도 표준 편차 값을 다 더한 것이 결국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다. 즉 설계 기준 강도 값보다 훨씬 더 큰 값으로서 결국은 배합 강도를 정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배합 강도 산출식이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뭐 두 가지 다 값은 같죠. 그래서 여기 요 두 가지 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 FC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계 기준 강도고, 거기 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도 보정 값이고, 여기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조상의 강도 표준 편차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오는데, 두 가지 식이 나왔을 때에 결국은 그 중에서도 큰 값, 즉 그것이 더 안전하죠. 배합 강도 자체를 더 안전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 둘 중에서 큰 값을 택한다 라는 점을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죠. 뭐 실제로 뭐 이 수식을 뭐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개념은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죠. 예, 그것을 갖다가 지금 뭐 이렇게 그림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만, 일단 요 식이죠. 앞에 있었던 요 식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온도 보정 값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서 온도 보정 값에 대해서도 실상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장 일반적인 경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실상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온 범위가 나와 있죠. 여기 기온 범위가 나와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서 타설하고 나서 28일 동안에 예상 평균 기온이 16도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온도 보정 값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즉 기온이 16도 이상이면은 경화하는데 특별히 큰 지장이 없다 라고 해서 온도 보정 값이 없는데,
기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실제로 강도의 안전율을 키워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서 기온이 8도에서 16도 미만이면 그 사이면은 온도 보정값을 3뉴턴 퍼 제곱밀리미터 정도 추가해 주라 라는 뜻이고, 그거보다도 더 낮으면, 기온이 더 낮으면 6 이렇게 온도 보정값을 갖다가 추가해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되겠죠. 이거는 이제 KS에서의 지금 설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S에서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의 품질 규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회의 시험 결과는 지정한 호칭 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3회의 시험 결과의 표준치는 지정한 호칭 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뭐 그런 뜻에서 여기가 0.85라고 하는 값이 실상 나와 있는 것이고, 또한 편차값이 결국은 이게 뭡니까? 3시그마, 여기 지금 시그마 이 편차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3시그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해 주라는 뜻이고, 지금 이 B의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편차값을 따지면은 그것이 1.73 시그마 정도의 값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큰 값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뭐 3시그마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고 하니, 결국 어떠한 것을 제조할 때에 일반적으로 제조에 의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값이 대개 3시그마 정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통계적인 정규 분포의 편차값의 범위라는 뜻이죠. 뭐 결국은 플러스 편차는 괜찮은데 이제 마이너스 편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풀이를 뭐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제조 표준 편차가 2.5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이고, 그 다음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서 28일이 관리 재량일 경우 예상 평균 기온이 10도인 조건에서 설계 기준 강도 21뉴턴인 경우에 콘크리트 배합 강도를 구하라 라고 얘기한다면은, 아까 그 수식에 따라서 각기 일단 FC가 21이고 거기에 온도 보정치, 지금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서 예상 평균이 10도기 때문에 온도 보정값 3, 그죠? 그 다음에 강도상의 제조 편차가 2.5,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2.8.3이 나오고, 이 두 번째씩 0.85를 해서 계산을 하면 27.9가 나오는데, 당연히 안전한 쪽, 큰 쪽 28.3을 결국 택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 문제 내에서 콘크리트 강도 표준 편차값이 2.5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 편차값은 실은 그 공장에서의 실적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매번 콘크리트 제조를 할 때 그 제조값의 실적값을 그대로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실적치가 없다고 하면은 2.5 뉴턴이나 0.1 FC 중에서 큰 값으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 FC 0.1 FC가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21이죠. 21에 대해서 0.1이면 결국 2.1이니까 결국 큰 값 2.5 뉴턴을 결국은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 시멘트 비인데 실상 콘크리트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물 시멘트 비다. 물 시멘트 비가 커지면, 즉 물의 양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강도가 낮아지고, 물 시멘트 비가 작아지면, 즉 물의 양이 작고 시멘트 양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강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그것의 어떤 그 비례 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를 이해하셔야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러면 물 시멘트 비를 무조건 그 강도에 맞춰서 할 것이냐? 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물 시멘트 비는 최대값이 있다. 즉 물의 양이 너무나 많아지면은 이미 그거는 수화 반응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물 시멘트 비 65%를 최대값으로 한다. 그거 이상 아무리 강도가 작아도 그거 이상 넘어가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단위 수량, 뭐 이것도 물 시멘트 비에 의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단위 수량도 즉 1立方메타당 단위 수량의 최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보다 수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콘크리트의 수밀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단위 수량도 가능한 한 작은 것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슬럼프의 값도 뭐 18cm 즉 180mm로 정하고 있는데 단위 수량은 185kg per 입방미터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시멘트량은 이제 물과 반대로 최소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위 수량이 정해지면은 자동적으로 단위 시멘트량이 정해지겠지만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위해서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kg per 입방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위해서는 단위 수량의 최대치를 정하고 단위 시멘트량에 대해서는 최소값을 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골재율입니다만 장골재율은 아까 전 시간에 골재의 부분에서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장골재율은 모든 골재, 전 골재 분의 장골재 양이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절대 용적에 대한 백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 시멘트 비는 실은 중량비입니다. 대부분은 중량비로 하고 있는데 골재의 경우에는 이제 용적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한편 장골재에 관한 것이 이제 전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장골재가 결국은 일종의 점성에 관계되는 부분과 경제성에 관계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장골재율을 증가시키면 점성이 증가해서 슬럼프 값은 떨어집니다. 슬럼프 값이 떨어지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단위 수량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단위 수량을 증가시키면은 동일한 물 시멘트 비해서는 당연히 단위 시멘트량도 증가시켜야겠죠. 그러면은 결국 비경제적이다. 결국 시멘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경제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골재율은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작게 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화 재료의 사용량은 뭐 혼화재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미 정해져 있다. 배합 지침이 있기 때문에 배합 지침에 따라서 결국은 사용을 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는 각종 규제값을 갖다가 이미 몇 개 설명을 했습니다만 각종 규제값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실상 뭐 다 외워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앞선 문장에서 언급이 다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일단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보통 콘크리트의 슬럼프 최대값 18cm, 180mm. 공기량 표준값은 이건 A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기량으로서 3에서 5%.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65. 그 다음에 단위 수량 최대값 185, 단위 시멘트량 최소값 270.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슬럼프 보통 15, 매스에서 15, 차폐에서 15. 각기 특수의 경우에는 15가 뭐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스 콘크리트에서는 이제 콘크리트 온도를 3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점만 일단 대충 알아주시면 좋겠죠. 뭐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소요 강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소요 강도를 얻기 이전에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의 요구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경화 이전의 콘크리트죠. 즉 비벼서 탓을 할 때까지의 콘크리트를 우리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성능을 여기에서 그 용어를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뭐 워커빌리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얘기가 돼 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작업성을 위한 적절한 그 반죽 질기를 워커빌리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상 뭐 개념적이라서 어떤 숫자로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워커빌리티는 굳지 않은 몰탈이나 콘크리트의 작업성의 난이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 반죽 질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시스턴시, 이거는 뭐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본 뜻은 뭐 어떤 그 일정성인데, 기본적으로는 실상 콘크리트에서 컨시스턴시라고 하면 물의 양에 의해서 좌우되는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컨시스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은 물론 뭘로 표시할 수 있느냐, 슬럼프 테스트로 유동성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플라스티시티, 이거는 이제 가소성이라고 보면 성형성, 즉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단단하게 지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콘크리트가 점착성을 갖고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그 가소성을 가지는 것을 플라스티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의 양을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것은 물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컨시스턴시가 커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물의 양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플라스티시티가 실은 커진다. 물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플라스티시티는 작아진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컨시스턴시와 플라스티시티는 서로 상호 역의 관계에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편 워커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실상 이 적정한 컨시스턴시와 적정한 플라스티시티에 의해서
실은 우리가 워커빌리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었으면 실상 곤란하죠. 그래서 워커빌리티의 범위가 뭐 요 중간 정도에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편 강도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도는 떨어진다. 물론 뭐에 대비한 물의 양이냐, 이게 단순 물의 양이 아니고 결국 물 시멘트 비에 따른 물의 양이죠. 시멘트 대비 물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도는 작아진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니셔빌리티라는 용어하고 펌퍼빌리티가 있습니다만, 피니셔빌리티는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마감성, 마감 작업이 얼마나 적절하게 잘 되느냐, 즉 점착 성능에 의한 어떤 워커빌리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펌퍼빌리티는 일종의 펌프카로 탓을 할 때의 워커빌리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펌프로 잘 탓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컨시스턴시가 나쁘면 막히죠. 근데 컨시스턴시가 너무 커도 재료가 분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적절한 워커빌리티, 즉 이것을 우리가 펌퍼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어떻게 보면 그 관련된 용어가 결국 이렇게 5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맨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했습니다만, 결국 현장에 이제 레미콘이 반입이 되면은 주문한 규격대로 제품이 반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현장 시험을 하게 됩니다. 주문상의 규격은 이 3가지입니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압축 강도, 슬럼프 값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 반입 시에 시험할 내용은 슬럼프 테스트, 공기량 테스트, 염화물 테스트, 이 3가지를 하고 추후에 강도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한다. 결국 현장에 반입하자마자 하는 테스트는 요 3가지다 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이제 시험하는 도구가 지금 이렇게 3가지가 있어서 3가지라 그럴까? 요게 이제 슬럼프 테스트용이고, 요게 염화물 테스트용이고, 요것이 이제 공기량 테스트 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슬럼프 테스트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슬럼프 테스트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컨시스턴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밑면의 안지름 20cm, 윗면 안지름 10cm, 높이 30cm의 슬럼프 콘, 이게 슬럼프 콘이죠. 여기에 시료를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서 넣고, 각 층은 다진 봉으로 25회씩 다진 후 가만히 이 슬럼프 콘을 들어 올려서 주저앉은 높이, 주저앉은 높이죠. 주저앉은 높이를 측정해서 얘를 슬럼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럼프 값은 당연히 30cm 이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묽으면 묽을수록 이 주저앉은 치수는 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지금 이 테스트하는 모습을 한번 직접 보시죠. 슬럼프 콘에다가 3분의 1씩 그 레미콘을 집어넣고 다진 뒤에 나중에 이것을 들어 올리면 결국 이렇게 30cm에서 이렇게 내려앉게 되겠죠. 그래서 30cm에서 내려앉은 값을 지금 꼽은 것은 이제 콘크리트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함이고,
예, 이것은 이제 공기량 테스트를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넣고 그 안에 있는 공기량의 값을 구합니다. 요거는 지금 나중에 압축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를 만드는 거죠. 테스트 피스입니다. 시험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갖다가 이제 양생을 해줍니다. 슬럼프 테스트의 결국 방법, 이것이 주저앉은 값이 슬럼프 값이다.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좋고, 또 전혀 이렇게 안 무너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뭉쳐 있다거나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뭐 형태가 흐트러진다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공기량 테스트입니다만, 공기량 테스트 뭐 일반적으로 보통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1%는 자동적으로 그냥 빨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A제를 집어넣으면은 결국 4에서 6% 정도가 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뭐 4%를 뭐 표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이제 허용 오차도 물론 당연히 있죠. 예, 염화물 테스트인데, 염화물 테스트는 이제 장골재 때문에 이제 결국은 나온 거죠. 결국 염화물이 있으면은 철근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염화물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슬럼프 테스트 후에 바로 그 시료를 갖고 염화물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지금 어디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인가가 이제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본래 주문 규격이 있죠. 지금 25, 24, 12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순서도 지켜야 되죠. 굵은 골재 최대 치수 24 압축 강도 메가파스칼이죠. 24 메가파스칼, 슬럼프값 120mm. 요것을 반드시 이 규격을 쓰는 방법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슬럼프 테스트를 했더니 135mm가 나왔다. 공기량 테스트 하니까 4.9%가 나왔다. 염화물 0.012가 나왔다. 그래서 그때의 날짜와 함께 이것을 기재하고 이 근거를 남기는 거죠. 근거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 때에 거죠. 지금 슬럼프 값 여기가 뭐 135가 나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고유동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에서는 슬럼프 테스트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때에서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하냐면 슬럼프 플로우라고 합니다. 슬럼프 플로우. 그래서 플로우 값을 구합니다. 슬럼프 콘에다가 똑같은 슬럼프 콘에 채워 넣고 한 번에 그 다음에 들어 올려서 퍼짐이 멈춘 상태에서 최대 지름과 그 다음에 직교 방향의 지름을 측정해서 그 평균 값을 슬럼프 플로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퍼지는 것이 이제 범위 내에 있도록 바닥판이 뭐 80cm 이상 정도 돼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럼프 플로우를 동일한 슬럼프 콘에다가 지금 재워놓고 뭐 이 경우는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질 필요가 없는 정도의 시스템기를 갖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펜치를 다 채우고 나면은 해서 들어올리죠. 알겠죠? 지금 양발로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지우고 올려서 퍼지는 모습을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넓게 넓은 지름을 재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집중한 부분에 그것의 평균 값으로서 플로우 값을 기재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체, 아까 그 테스트 피스라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미리 시료를 채취해서 공시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갖고 양생을 하는데 뭐 대개 강도 시험은 지금 뭐 7일, 28일에 각기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합니다만 강도 시험은 40메가파스칼 설계 기준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상이면은 100 입방미터, 즉 레미콘 100 입방미터죠. 100 입방미터마다 하고 40메가파스칼 이하이면 150 입방미터마다 검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편 40메가파스칼이 왜 정해져 있는 거 아니? 40메가파스칼 이상이면은 고강도 콘크리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100 입방미터마다 이제 강도 테스트용 테스트 피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40메가파스칼 이하면 150 입방미터마다 검측하면 된다. 결국 뭐 차량 한 대가 6 입방미터니까 실상 150 입방미터라면은 25대마다 한 번씩 그 공시체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죠. 이것이 지금 공시체죠. 공시체를 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는 반드시 이런 품질 시험실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도록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체를 만들어서 얘를 이제 뭐 뚜껑에 덮어갖고 이것을 수중 양생을 합니다. 물에다 수조에다 담궈서 수중에 담그는 이유는 이제 외기에 노출시켜 놓으면은 급격하게 건조 수축이 돼 갖고 표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균열 같은 것이 생기면 강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온 수조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정도로 해서 얘를 물에서 놔두는 것을 수중 양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거는 이제 봉함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어디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갖고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압축 강도 테스트는 이렇게 압축 강도 테스트를 위해서 이게 힘을 가해 갖고 파괴되는 강도를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압축 강도 테스트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뭐 배합을 결정하기 위해서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서 결국 압축 강도가 확인이 돼야 결국 거푸집을 언제 뜯을 것이냐 알 수 있죠. 콘크리트 자체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시험식이 여기 지금 150 입방미터마다 라고 뭐 이거 보통 콘크리트의 뜻이죠. 그래서 뭐 이것은 각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료 채취 방법도 각기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여기 합격 여부의 판정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까 KS에서 규정한 합격 기준이죠. 합격 기준입니다. 불합격 시의 조치 방법이 지금
있죠. 경화된 부재에서의 에, 방법은 이 압축 강도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 슈미트 해머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경화되어 있는 부분이 제대로 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죠. 이건 조금 뭐 어려운 뭐 기술사급이라서 뭐 이것까지는 뭐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슈미트 해머, 여기 슈미트 해머라고 하는 장비죠. 여기는 때려갖고 그 반발력으로서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뭐 보통 콘크리트 대개 뭐 N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슈미트 해머죠. 그래서 이걸 벽에다가 대고 반발시켜 갖고 거기에 힘을 갖고 강도를 추정하는 방식이죠. 강도 추정 방법 뭐 기타 슈미트 해머 방법 이거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거 비파괴 강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부시지 않고 하는 방법이죠. 초음파 속도법, 이거 인발법, 이거는 이제 파괴 시험이죠. 이게 실제로 그 부위에서 코어를 떠서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방법은 이제 비파괴 시험이고 이건 이제 파괴 시험이죠. 실제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얘를 갖다가 그 압축 강도 테스트하는 기계로 파괴를 시켜 갖고 강도를 테스트하는 방법이죠. 이거.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